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시선 집중이 마련한 내란 일주기 특별기획 12.3 현장 속 인물들을 만나다. 오늘 그 6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할 분은 내란의 밤에 유일하게 사표를 냈던 공직자입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반란 수개라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사표를 낸 분이라고 하는데요. 류혁 법무부 감찰관입니다.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사표를 내신 거네요. 예. 사표를 제출하고 퇴근했습니다. 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최소한의 소신껏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인터뷰도 제가 이걸 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네. 분명하게 제가 공직자로서 부당한 것이라면 분명히 제가 의견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 회의 자체도 불법하고 비상계엄 선포도 적법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소신껏 할 수 있는 행동이 이거라고 생각해서 인터뷰에도 응하고 제 의견을 밝힌 겁니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상황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 이게 아니겠습니까?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진짜 계엄 사태 이후에 참 혼란스럽고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웠는데 그냥 그 헌재가 그 역할을 다 해주신 것 같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정이 북받치신 것 같습니다. 그 눈시울도 붉어지셨는데. 아유 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아까 네. 인터뷰 기억나십니까? 예. 들어보니까 또 뭐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12월 3일 그날 밤 인터뷰 목소리를 지금 저도 다시는 약간 좀 격앙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많이 화가 나셨던 겁니까? 화도 나고 정말 여러 생각이 감속에 오갔던 것 같고요. 네. 제가 들어봐도 상당히 좀 정제되지 않은 말 같기도 하면서 좀 그때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솔직한 말씀이셨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사표를 냈다라는 뉴스를 보자마자 바로 전화를 돌렸고, 네. 그냥 바로 저희가 전화를 했고 응해 주셨는데 그때 좀 고민을 하셨다고 좀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공직자 생활을 좀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현안이라던가 사회 현안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흘러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믿고 그냥 살아오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날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가만히 있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고 이거는 도저히 이 민주주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고 출근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연락을 누가 어떤 취지로 연락을 해왔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나중에 10시 한 40분, 11시쯤 다 돼가지고 그 법무부 실국장들이 연락을 주고받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장관께서 방금 전에 용산에서 회의 마치고 출발하셨다. 실국장들도 바로 법무부로 모여달라. 이런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그 메시지를 보고 출근하게 됐습니다. 근데 회의에 들어가시자마자 사표를 던지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가가지고 이 회의가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회의가 계엄과 관련된 회의라면 바로 사직해야겠다라고 결심은 굳히고 간 거니까요. 출근하는 과정에서. 네. 차 안에서 계속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결심을 했지만 차 안에서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가서 바로 사직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좀 유튜브에도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법무부 장관 귀하 해가지고 서면으로. 네네.
이렇게 작성하신 게 있어요. 이게 예, 그러면 즉석에서 거기서 작성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의 장소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예. 제가 뭐 펜도 없고 용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 장관 그 부속실에서 장관 그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메모지 한 장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급하게 쓴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일단 실국장 회의에 참석해서 무슨 얘기 하는지를 한번 좀 들어보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왜 바로 그냥 사표를 던지신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회의 내에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상황이나 한번 살펴보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네. 사람은 이게 뭐 무슨 회의인지 어리둥절하면서 참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저로서는 기본적으로 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계엄 선포라고 확신을 하고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 계엄 선포와 관련된 어떤 온건한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저는 그 회의 자체에 그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좀 적절치 않고 어떻게 보면 불쾌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그 장소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특검에서 박성재 전 장관을 수사를 할 때 그 이 회의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갔고 뭐 수용 인원 파악해라 뭐 하라 이런 게 내려갔고 박성재 전 장관은 그건 통상적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드셨어요?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러 번 다른 경우에도 과거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계엄 선포가 적절치 않은 것이고 위법 위헌적인 거라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아무리 통상적인 업무 그리고 계엄과 관련된 단순한 서류 작성이라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계엄을 공고히 하고 계엄을 합법화하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판단은 누구나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자기 자리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로서는 어쨌든 그 자리에서 도저히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 제가 여쭤봤더니 그때 이제 박성재 장관 아무 말이 없었다. 네네. 그런 말씀을 남기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다른 실국장들이나 장관이라 어떤 표정이라든지 반응은 어땠어요? 다른 실국장들 표정까지는 제가 지켜보진 않았지만은 다른 실국장들은 제가 사직하겠다고 이 계엄 관련된 명령이라든가 지시는 일체 이행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어쨌든 다른 실국장들은 감히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무거운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요. 분위기는.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당히 좀 화가 났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하세요. 감찰관님한테 그렇습니다. 언성이 올라갔습니까? 언성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언성이 많이 올라갔고 사실은 그러고 나서 제가 바깥에 나와서 사직서를 사직서를 작성하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한마디를 했었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그냥 아무리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그런 상황엔 저도 동의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엄이라는 걸 말이 되느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문을 닫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박성재 장관이 계속 성실하게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대책회의 쉽게 얘기를 하면 아주 그냥 충실하게 계속 제가 들어갈 때 누군가 그 실국장 중 한 사람에게 뭔가 열심히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었으니까 그런 걸 보면은 충분히 본인이 그 용산에서 나오면서부터 그 회의 중에 제가 뭔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 과정에서도 뭔가 좀 고민해 보는 그런 흔적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전혀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이 그때 무슨 질문을 했던 거예요? 기억이 나세요? 두 번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두 번째 들어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교정본부장, 한 번은 출입국 본부장한테 뭔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참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영장 전담 판사가 기각 결정 사유관대 하나로 위법성 인지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영장 기각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 위헌 위법한 그 계엄 선포와 통상적인 범죄에서의 위법성 인식을 동일시하는 것도 저는 법률가로서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저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파면 선고 내리지 않았습니까? 나왔죠. 네. 거기에 보면 딱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대통령만 헌법소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마다 각자 지위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이 위헌 위법한 여부는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거다. 네. 그런 판단을 결여했다면 그거는 헌법소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얘기를 좀 가만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그 위법성, 계엄 선포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위법성 인식 판단을 좀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법무부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정말 솔직히 좀 이해가 좀 안 가고. 예. 근데 지금 감찰관님이 책을 쓰셨습니다. 단 하나의 사표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 내용을 보면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불법적 계엄 선포로 국민의 일상을 파괴한 주모자와 그 옹호 세력들이 보여준 후한무치함이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후한무치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한덕수, 김주현, 뭐 박성재 이런 뭐 법조인 혹은 또 공직을 생활을 아주 오래 해온 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의 모든 행동이 일련의 행동이 계엄 세력의 집권 기간을 연장시킨다던가 혹은 계엄의 실체가 드러나는 걸 은폐하려고 든다던가 혹은 조금이라도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행동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뭐 그 김주현 그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사실 뭐 과거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던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이 수사를 못하게 하는 뭐 압력 이런 뭐 외압 이런 데에도 적극 관여를 했는데다가 뭐 객관적인 사실 하나하나 본인이 부정할 수 없는 것만 얘기를 하자면 김건희 소환 조사 직전 혹은 그리고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할 때 비화폰 통화 내역도 밝혀졌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안가 해동에도 참여했고 전화기를 없앴고 사후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뭐 정리를 하는 걸 시도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속 취소 과정에서도 보면은 구치소 석방 당시에 그 뒤에서 이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모습이라던가 이 총장 신무정 당시 총장과의 관계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 과정도 당연히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알박기 인사라던가 헌법재판관 임명, 불임명 이런 사태 모든 사태마다 등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 뭐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기만빵으로 저장된 뭐 통화 내역이라던가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법무부에서의 행동 그다음에 또 이 김건희 씨에 대한 그 수사를 고집하던 지휘부를 해체하는 이런 데에 적극 관여했던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참 뭐 각자 지위와 권한에 따른 헌법 소의 책무를 다한 사람들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찰관님이 책을 펴내면서 책 제목을 단 하나의 사표로 던진 게 저는 제목을 참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 내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대하면서 사표를 던진 분은 감찰관님 딱 한 명이에요. 자 여기서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공직사회에 뭐라고 할까요? 인식이라고 할까요? 문화라고 할까요?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 세 분의 사례를 놓고도 그렇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심한 말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뭐 어느 정파나 뭐 이런 데 휩쓸리지 않는 공군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머슴 노릇이라면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뭐 정치인분은 마당쇠라는 표현도 쓰셨던데 마당쇠라기보다는 아주 뭐 악질적인 지주 그리고 소장농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소장농을 괴롭히고 그 지주의 뜻에 따라서 소출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소장농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소장농에게 그 기여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마름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좀 아주 나쁜 과거 그 봉건주의 시대의 그 마름과 같은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조금 전에 그 감찰관님이 김한빵 그 이제 그 방 이름이잖아요. 박성재 전 장관이 지은.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자신의 수사를 비롯한 여러 사건 수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요구하고 내지 지시를 내리는 이런 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감찰관님이 법무부 감찰관으로 재직할 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그런 조짐 못 느끼셨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인사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뿐이지 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이런 식의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 그런 관계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검찰 과장을 시켜서 뭐 명태균 씨 수사인가요? 어떻게 네. 되는지 알아봐라. 네. 해가지고 알아보면 바로 또 김건희 씨한테 보내고. 이거는 중대한 문제잖아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사건 수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피의자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 피의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예. 그 피의자의 차원에서 변호인도 아니고 이게 보면은 안에서 그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시라던가 이런 걸 내렸다는 것인데 이거는 이해충돌 상황이고요. 대통령이든 혹은 뭐 김건희 씨는 당연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지시를 받고 거기에 따른 행동으로 이 공무원들한테 그 문서 작성을 지시했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감찰관 그 시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좀 여쭤볼게요. 혹시 감찰관님과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혹시 개인적 인연이 있습니까? 그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뭐 책에도 뭐 여러 가지 간단히 언급을 해놨습니다만 저는 같이 근무한 연도 없고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한때는 뭐 이상한 소문이 좀 돌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제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씨 징계 국면에서는 윤석열 씨 편을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저 나름대로의 뭐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 이런 뭐 윤석열 씨 사실 좋아하질 않습니다. 제가 좋아할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면 예. 직접 대면으로 그러니까 봤던 게 언제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감찰관이 된 게 2020년 7월 6일자인데요. 예. 그 직후에 부임 신고하러 갔을 때가 처음입니다. 그때 대면 접촉한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게 처음입니다. 그래요? 같이 식사 한번 한 적 없고 대면한 거 자체도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럼 그때 대면했을 때 어땠는데요? 그때가 검찰총장일 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가 여름철이었는데요. 예. 인상이 좋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왜요? 뭐 저는 그 무렵만 해도 뭐 저 후배들한테 뭐 그냥 고기 좋아하고 우스갯소리 나는 뭐 선배다. 뭐 그렇게 뭐 그 선배님이 저보고 이제 후배들한테 얘기 선배님이 그렇게 선배님하고는 안 맞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싫어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그랬는데 그날 좀 인상이 좋지 못했습니다. 많이. 저 여름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슬리퍼 차림으로 저를 맞이했고요. 예. 최소한 공식적인 부임 신고를 하러 갔는데 그리고 위에 이제 그 상의도 입지 않고 위에 이렇게 넥타 뭐 이렇게 그 와이셔츠는 하나 풀어 제낀 상태로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막 부채질을 하면서 한 손에 부채를 들고 막 부채질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날 언급했던 내용도 뭐 좀 저로서는 좀 그렇게 좀 뭐라고 했는데요? 저랑 이름이 비슷한 그 뭐 윤석열 씨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선배인 그 뭐 그 검찰 선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유혁 아무개는 아는데 유혁이는 내가 뭐 금시초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내과 놈이 뭔데 이런 식의 이미지로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고 저 그래도 뭐 검찰 후배라고 그렇게 친근감 있게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속칭 우리가 이제 껄렁한 모습 이런 거 얘기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네. 비슷한 모습이었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유혁 X 그 부장님께 여쭤보니까 그 사람이 그랬어. 그래서 나한테는 그 깍듯하게 선배님 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딱 첫인상이 한마디로 비호감이었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저도 알아봤는데 저하고는 너무 공통되는 점이 없는 분이어가지고 같이 근무한 적도 전혀 없고.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23기고 제가 26기니까 3기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러면 웬만하면 스쳐 지나갈 만도 한데 같은 직업이라 인해서 근무했을 수도 있을 텐데. 같은 건물 내에서도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오디오에도 나갔는데 4월 4일 헌재 이제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나오던 날 저희가 모시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때 사실은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눈가에 눈물이 맺히셨었습니다. 그때 어떤 소회였는데 그러셨어요? 그동안 이게 뭐 속에서 뭐 여러 가지로 사실 계엄 사태 이후로 뭐 바로 해제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뭐 저로서도
뭐 인생의 경로도 좀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계엄 상황이라는 게 그리고 또 그 계엄을 계속 정당화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직에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잠도 잘 안 오고. 예. 그리고 너무 제가 보기에는 만장일치 탄핵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전에 말이 참 많았죠. 예, 말도 많고 그래서 참 이 좀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 그동안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 좀 안도감 같은 거였을까요? 예, 안도감 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막 너무너무 억울했는데 그 상황이 한꺼번에 풀려버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맥이 풀리는. 그렇습니다. 그죠. 긴장이 좀 풀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번 좀 검찰 얘기 좀 한번 좀 여쭤볼 게 좀 많습니다.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은 지금 내란 일주기 시선집중 특별기획 12.3 현장 속 인물들을 만나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그 특별기획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저 검찰 관련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이 되면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예. 검찰청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예. 그 소감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필연이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좀 섭섭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뭐 섭섭하다는 감정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거짓말일 것 같고요. 뭐 제가 뭐 법대 출신도 아닌 사람이 그 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처음 생각하고 검찰에서 오랜 세월 지나왔는데 그 조직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착잡한 건 사실입니다. 법대 출신이 아니세요? 예. 제가 전자공학과 출신입니다. 예? 전자공학과 출신입니다. 예. 이공계였네요. 근데 왜 근데 갑자기 사법시험에 도전하셨던 겁니까? 예. 그 뭐 제가 책에도 조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적성에도 좀 안 맞았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철없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자공학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하시네. 예. 너무 어렵고 이거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그냥 뭐 내 자리를 차지하고 위치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성급하고 경솔한 생각이었던 생각. 그때 그냥 계속 전공을 고수하셨으면 국내 컴퓨터 산업에 뭐 여러 가지 그죠 선구자가 되시는. 예. 아무튼.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검사의 길인데. 예. 그러니까 친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섭섭하시고. 네. 근데 좀 자초한 측면도 많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시는 분들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그 예전에 처음 검사 생활 시작할 때부터 선배들이 늘 말씀하시던 게 검찰의 직접 수사는 조심해야 된다. 양날의 칼과 같아서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최대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검찰 선배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분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제가 초임 때만 하더라도 그 이 특수부 조직이라는 게 아주 소수의 인원, 직접 수사라는 것은 아주 소수의 인원이었고요. 사실은 뭔가 수사를 하겠다고 계획서 같은 걸 들고 가도 이건 검찰에서 할 게 아니고 경찰로 내려보내던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특히 그리고 오해를 살 만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검사 본인에 대한 고소 사건이라던가 뭐 검사 본인에 대한 진정이라던가 이런 것은 검찰에서 절대로 직접 처리하면 안 된다고 그런 사건일수록 지휘를 내려보내야 되고 그 검사가 권한을 남용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공익의 대표자라는 표현이 이제 형사소송법에 나오는데요.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흉기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제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검찰의 역사는 어부지리의 역사가 아니었느냐. 왜냐하면 검찰의 위세가 내지 검찰의 위상이 확고해지는 결정적 두 가지 계기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하나는 해방 후에 수사권을 어디에 주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때 경찰을 믿을 수가 없다. 친위 경찰들이 많이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수사권이 검찰로 갔던 결정적 계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이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어부지리를 얻었던 거고. 그다음에
87년 민주화 이후에 사실은 그 독재 정권에서 부역하고 있던 게 경찰이라고 해서 치안본부 그때 검찰이 피해갔던 것이지 검찰이 잘해가지고 민주화 이후에 검찰의 위상이 올라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경찰을 불신해 가지고 경찰을 통제하는 권한, 그렇게 그렇죠. 보면 경찰의 그 경찰권 남용을 뭔가 좀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네. 그걸 갖다가 좀 법치주의 관점에서 수사주의라는 모습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 검찰권을 보장한 것인데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은 분명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검찰이 검찰 본연의 어떤 역할과 위상에 걸맞게 하도록 개혁을 스스로 해야 되는 시기를 놓쳐버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던 거 아닌가요? 놓쳐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윤석열 씨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은 특수수사의 범위가 너무 무한정하게 넓어져 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사건에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그 뭐 편견을 가지고 있다던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라는 인상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검찰 인사라던가 뭐 혹은 검찰권 행사가 너무 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라는 그런 국민적인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되어 왔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사실 특수부라고 하는 게 검찰 조직 안에서 위세를 떨쳤던 것 사실은 87년 민주화 이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독재 정권에서는 특수보다는 공안부가 더 위세가 셌던 거 아닌가요? 공안부가 위세가 셌죠. 공안부가 90년대 초반까지는 뭐 여러 가지 노동운동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요. 것 때문에 위세가 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안부, 특수부, 뭐 기획검사 이런 식으로 검찰 내에도 뭐 여러 가지 계통이 있었는데 그리고 계통이 어떻게 보면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간에 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견제 균형 관계라고 그러나 그런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게 윤석열 씨가 총장이 된 이후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 완전히 무너진 게 그때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그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그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검사장이 되면서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도 정치검찰이라는 얘기는 많이 있었고 네,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이미 그 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초를 언제로 잡는 사람들이 있나 하면은 그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그 김모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 뭐 김기춘 실장이죠. 그분이 나중에 지역구에 출마할 때부터 사실 걱정 어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검찰 안에서도? 예. 왜요? 이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조직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법치주의 그 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최고 수장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일정 정파 이익을 대변하는 그 국회의원 이런 자리를 바라보고 지역구에 출마를 하고 정치권을 기웃기웃거리는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는 후배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검찰총장의 역사를 보면은 총장을 지낸 사람은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 라는 일종의 전통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다가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 시초가 이제 김기춘이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어쩌면 이제 마지막에 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단순하게 그냥 출마를 한 것이 아니라 초원복집 사건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92년 대선 때. 예. 뭐 이게 뭐 우리가 남이가 거의 이런 식의 녹음 같은 게 다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정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는 게 돼버렸으니까 그렇게 된 마당이면 결국은 검사가 어떤 그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사실 그 판단을 내리면 이쪽에 유리할 수도 있고 저쪽에 불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검사가 공정하고 어떤 정파에도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라고 확신을 가지면 저 사람이 최소한 최선을 다해서 판단한 게 저런 결론이고 우리한테 불리하더라도 뭐 그러니까 뭐 송사는 졌더라도 뭐 재판은 잘하더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뭔가 정파적 성향에 따라서 저런 결론을 내리는구나 이런 의심을 갖게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게 된 가장 큰 출발점이 그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검찰 자체의 속성이 정치와 유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보지를 않는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런 속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검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형사소송법상 주어진 권한의 정점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연수원에서도 보면은 뭐 그런 권력지향적이거나 혹은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망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근데 이 보면은 검찰 조직 내에서도 훌륭한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권력이라는 게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라는 걸 잊지 마라. 예. 이 권력 자체 자리 하나 더 올라가는 거를 목표로 삼지 말라.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조언을 그냥 뭐 깊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 씨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검찰 내지 검사의 민주주의 감수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내란 사건에서는 사실은 그 지규현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 네. 대표적인 건이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 일당을 단죄를 할 때 그때 나왔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네네. 이것도 검사 입에서 나왔던 말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검사나 검찰에서 민주주의 감수성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사실 그 제가 저기도 책에도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그 제가 통영지청에 평검사로 근무할 때 네. 제가 모시던 부장님께서 네. 그 2차 무혐의 그러니까 그 12.12 사태에 대해서는 두 번 법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한 번 성공한 쿠데타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논리를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두 번째 무혐의를 하셨던 분이 저희 부장님이셨습니다. 그때 통영지청에서 같이 근무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우리 그 선배 검사 수석 검사가 너는 네 부장 같은 그런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지 말고 12.12 판결문을 그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까지 정독을 해봤느냐. 네. 그게 이제 99년이니까요. 그거 정독 안 해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검사가 아니다. 그러면서 정독해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수석 검사가 예. 그 수석 검사님이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십니다. 국민의힘? 예. 예.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우스개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선배 덕분에 저는 그때 12.12 판결문 같은 걸 열심히 읽어보면서 일시적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친위 쿠데타 그런 게 성공하더라도 길게 보아서는 결코 그게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라는 저는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은데 네. 이 검찰 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그 안 좋은 역사에 대해서 계속 돌이켜보고 이렇게 반성하는 기회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던 선배들이 많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조금 전에 드렸던 검찰의 속성 자체가 정치와 유착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질문과 지금 드렸던 질문을 종합을 하면 이런 얘기가 가설이 하나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사권을 행사를 하잖아요. 지휘도 하고. 네네. 근데 문제는 이걸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어떤 걸 제대로 경계를 안 하면 어디에 빠져들기 쉽냐면 정치 논리에 빠져들기 쉬워요. 이거는 뭐 정치 권력에서 뭐 작용했다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네. 왜냐하면 원칙대로 수사한다? 그럼 말은 좋지만 현실을 감안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럼 현실을 감안하기 위해서 수사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제한할 거냐.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런 게 이른바 정무적 감각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만약에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네네. 수사 자체가 정치화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거에 익숙해져 버리면 더 이상 문제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것. 예. 결국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연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런 잘못된 사고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검찰 조직의 속성이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봐도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던가 이런 게 좀 많이 없죠. 네. 그리고 보면은 검찰 조직이라는 게 일사불란함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좀 민주적인 의견 이런 게 좀 많이 폭넓게 통용되는 조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검찰 조직이
이 단독관청이라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각자 개개인의 가치관,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조직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고 개개인의 그 법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두는 것인데 지난 그 세월 이렇게 돌이켜 보면 가면 갈수록 그 검사의 어떻게 보면 개성 이런 걸 무시하는 쪽으로 조직 문화가 바뀌어 왔습니다. 앞으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검찰청은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이제 바뀝니다. 네. 근데 이제 과연 이것이 완벽한 해결책이 될 것인가에 또 질문 부호를 찍을 수 있는 몇 가지 계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소청으로 간다고 해서 그럼 공소 단계에서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몇 건의 항소 포기 건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됐던 최근에. 여기서 이 건들을 보면서 공소청에서도 사실은 뭔가 정치 논리나 이런 게 개입해 들어가면서 속칭 장난을 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여지가 또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수청 같은 경우도 결국은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 논리나 이런 것들이 스며들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또 없는 거잖아요. 중수청에서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점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준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대한 존중 그런 게 확실히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검찰은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 움직였을 때 어떤 경우에는 이쪽 편에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쪽 편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검찰이 언제나 그 기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에 따라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보면은 제일 형편없는 검사가 센 사람이 부탁하면 봐주고 네. 약한 사람이 부탁하면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부탁하면 안 들어주다가도 센 사람이 부탁하면 그 기준을 움직여서 봐주는 사람. 근데 훌륭한 검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센 사람이 부탁하던 아무런 보잘 것이 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하소연하던 그 기준을 충실하게 준수하는 사람이라고 선배한테 배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검찰이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그 기준에 따랐을 때 사회적인 비난이라든가 정치적인 압력도 조금 어느 정도 자제가 돼야 될 거고 그런 것이 인사에서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특검에 대해서 아주 박한 점수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뭐 완벽한 해결을 바란다고 친다면 완벽한 해결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죠. 네. 하지만 사실 특검이라는 게 뭐 이 수사기관의 제한이라든가 인적 물적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찰과 관련된 걸로 뽑아가지고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네네. 내란 특검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건에 대해서 결론을 안 내리고 경찰로 넘겨버렸어요. 네네. 그리고 활동 종료해버렸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도이치나 명품백 관련 검찰의 어떤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야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면 활동기가 끝나거든요. 이것도 네. 경찰로 이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요. 그러면 검찰에 대한 수사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부분은 뭐 틀림없이 부족한 면이 있겠죠. 네. 근데 이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그 수사팀 지난번 그 김건희 씨 무혐의와 관련된 수사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파견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조직의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검에서 수사하는 것보다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도 사실 그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도 가능했다고 검토를 했던 모양인데 무혐의 처분은 사실은 정확하게 실체가 드러난다면 절대 무혐의는 가능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김주현 수석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비춰보면 그래요? 뭐 저는 실체가 드러나고 본인들이 진실을 밝힌다면 그거는 뭐 신이 알겠지만 네. 그런 그 완전한 객관적인 그런 사실에 비춰보면은 저는 아닐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경찰에서 그리고 공수처에서 계속 수사를 하도록 하고 예. 그다음에 이창수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조상원 차장을 비롯한 서울지검 그 무혐의 처분을 한 김건희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한 수사팀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더 확고하게 어차피 본인들이 나중에 이제 수사의 주체가 될 거 아닙니까? 중수청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수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 이렇게 하면 응징한다는 건 모습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좀 수사를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하셨으니까 요거 하나만 좀 디가우징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서울중앙지검 그때 수사지휘부가? 네네. 아니 검찰에서 디가우징하는 경우가 있어요? 디가우징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뭐 아주 중요한 뭐 기한이 지난 경우에 그리고 혹은 이
컴퓨터 같은 거를 외부에 내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임대 기간이라든가 폐기를 한다거나 예, 폐기를 한다거나 예. 그런 경우에는 거기 안에 있는 원본을 보존하고 디가우징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해가 되죠. 예, 근데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염려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혐의를 한 수사팀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에 바로 사표 수리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을 염려해서 디가우징을 한 것이라면 그게 통상적인 업무 수행의 모습을 띠고 있더라도 그리고 그 의도가 그런 증거나 민감한 자료를 폐기하는 목적이라면 그거는 증거인멸이 된다고 봅니다. 증거인멸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증거인멸, 공용물건 손상 이게 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통상 내가 이제 그 공직서에서 이제 컴퓨터를 지급을 받아요. 네. 그래서 쓰다가 보직 이동을 해갖고 다른 데로 해서 이 컴퓨터를 더 이상 안 쓰게 해서 이제 넘겨줄 때는 예. 내가 작업했던 파일이나 이런 것만 삭제를 하고 네. 그 상태로 넘겨주는 게 통례죠. 사실은 그 공적인 파일이라면 그거조차도 삭제하지 않고요. 네. 검찰 내에 무슨 망이 있습니다. 거기다 올려놓고 예. 그래도 컴퓨터는 비워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올려놓고 그냥 뭐 저장했던 파일은 거기서는 지우고 넘겨주고 하드는 넘겨주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디가우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디가우징은 없습니다. 저는 그 여태까지 검사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디가우징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2차 종합특검은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그거는 저는 뭐 지금 현재 수사가 충분하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그런 불충분한 수사를 모두 다 특검이라는 방식으로 해소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무적인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수사가 미진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뭔가 보완 수사, 보충 수사,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건 뭐 누구나 동의한다고 봅니다. 사실 뭐 지금 김건희 씨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 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근데 뭐 2차 특검 정도는 모르겠지만 2차 특검이 또 부족하면 3차 특검하고 4차 특검하고 이런 식으로 특검을 계속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피로도 이 특검에 대한 피로도 이런 걸 높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무적인 영역인데 어찌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 대법원에서 네. 내란 전담 재판부 예.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한사관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법원은 검찰과 같은 그렇게 비판의 일선 제 앞에서 나서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민낯이 드러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민낯이 드러나고 개혁 요구를 제대로 받게 된 것이 네. 이번 그 내란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내란 사태에 대한 그 내란 재판부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주장을 법원에서는 이게 무슨 뭐 그 사건의 특정한 그 이 윤석열 씨나 내란 사건의 특정해서 이 국민들이 주장한다고 보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저렇게 엄숙하지 못하게 그리고 저렇게 국민들이 법과 행정과 유리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닌 저런 방식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는데 실망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렇게 참 화기애애한 가운데 내란 재판을 하다니 이 헌법재판소의 엄숙했던 태도와는 너무나 비교되는 그렇죠.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개혁 요구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개혁 요구를 어떻게든 희석시키고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어떤 식으로든 개혁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물기를 좀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알겠습니다. 추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인터뷰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년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오늘 인터뷰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